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짚지 않으면 한국방산의 현재를 오해하게 된다. 단순히 몇 개 무기를 수출했다. 매출이 늘었다는 차원이 아니다. 판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이 정확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방산은 값싸고 납기 빠른 대안 정도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세계 각국이 한국방산을 주력 파트너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는 기존에 믿어왔던 강대국 무기체계 대신 한국을 선택지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지정학이다. 지금의 국제 질서는 더 이상 일시적 위기와 안정이 반복되는 구조가 아니다. 전쟁과 갈등, 군사적 긴장은 상수가 됐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고 중동은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다시 불안정의 중심에 섰다. 동아시아 역시 대만 해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사라질 기미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 각국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대는 분야는 국방비다. 방위비 증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문제는 돈을 쓴다고 해서 무기가 바로 손에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수년치 주문이 밀려있다. 납기는 길어지고 가격은 치솟았고 정치적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제약과 운용 제한까지 함께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 틈에서 한국 방산이 들어왔다. 가격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납기는 빠르며 기술 수준은 실전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구매국의 운용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별점으로 작용했다. 숫자가 이 변화를 증명한다.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이미 성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매년 두 자릿수로 불어나는 수주 잔액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 확장을 의미한다. 수주가 쌓이고 그 물량이 이제 막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방산 산업 특성상 계약과 실제 매출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지금 나타나는 실적은 과거 몇 년간의 계약이 현실화된 결과이며 이미 체결된 추가 계약들은 앞으로 몇 년간의 실적을 사실상 예약해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한국방산의 위상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전차면 전차, 항공기면 항공기 각각 개별 품목 단위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국가 단위의 방산 패키지로 논의된다. 퍼평 전차, 항공기, 방공체계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돼 제한된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운용, 유지,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한 장기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항공 분야는 특히 상징적이다.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기술력, 산업 수준, 외교적 신뢰가 동시에 평가되는 분야다. 그 중심에 KF-21이 있다. KF-21은 단순히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방산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존재로 변했다. 개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의 고위군 관계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직접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장의 인식을 말해준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장기간 투자했고 기술 축적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그리고 국제정세라는 거대한 파도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준비된 역량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한국방산이 맞이한 국면은 성장의 초입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환점이다. 이제부터의 선택과 결정이 향후 10년, 20년의 위치를 좌우하게 된다. 이제 다음으로 짚어야 할 것은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숫자와 계약,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지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 구조와 수익성, 그리고 각 무기 체계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지를 하나씩 해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숫자를 보면 왜 한국 방산이 성장이라는 표현을 넘어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하는지 분명해진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의 매출 흐름은 직선이 아니라 계단형으로 뛰어올랐다. 완만한 증가가 아니라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한 단계씩 체급이 바뀌는 모습이다. 이는 일회성 호재나 단기 계약의 결과가 아니다. 수주 잔액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산업구조 자체가 달라진 결과다. 핵심은 수주 잔액이다. 방산 산업에서 수주 잔액은 미래를 예약해둔 매출이다. 이미 계약은 체결됐고 생산과 인도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뿐이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은 어느새 수십조 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 물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외형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동시에 고정비 부담이 분산되며 수익 구조도 한 단계 위로 올라갔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개선되는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기업별로 보면 이 흐름은 더 선명하다. 포병과 항공 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은 단독으로 수십조 원대 매출을 바라보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과거 한국 방산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차와 기동 장비를 담당하는 기업 역시 특정 무기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복수 국가에 장기 공급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FA50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단순 판매를 넘어 성능 개량과 후속 지원 계약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매출의 질이다. 과거에는 물량을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적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장기 유지보수, 성능 개량, 부품 공급이 함께 묶이면서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수십 년간 수익이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시스템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방공체계와 미사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번 국가 방공망에 편입되면 다른 체계로 바꾸기 어렵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고 일단 들어가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해외 계약의 지역 분포도 주목할 만하다.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유럽, 중동, 아시아, 중남미로 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서로 다른 작전 환경에서 검증된 실적은 새로운 수출 협상에서 강력한 레퍼런스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수요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군 현대화와 노후 무기 교체는 해외 수출과 별개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내 사업은 대규모 수익을 단기간에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기술 축적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기반 위에서 해외 수출 물량이 더해지며 전체 산업의 체력이 강화된다. 결국 지금의 숫자는 결과이자 신호다. 이미 체결된 계약들이 앞으로 몇 년간 어떤 규모로 현실화될지, 그리고 신규 수출 프로젝트들이 추가될 경우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는 계산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 확장이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다. 한국 방산은 이제 시장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흐름 속에서 KF21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왜 특정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지다. 이제 시선을 KF21로 옮기면 이 전투기가 단순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외교와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KF21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겉으로 보면 공동개발 파트너십이다. 그러나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상할 정도로 불균형한 긴장과 계산이 얽혀있다. KF21 개발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한 장기 사업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의 체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전략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다. 명분은 분명했다. 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자국 항공산업을 키운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상은 점점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분담금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신뢰의 문제로 이어졌다.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다. 한쪽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다른 한쪽은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결국 한국은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양보를 선택했다. 분담금 규모를 대폭 낮추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인도네시아를 배려한 조치였지만 구조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 분담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덜 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동개발에서의 발언권과 권리 역시 비례해서 줄어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는 이름은 공동개발국이지만 실질적인 결정 구조에서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조급함과 불만이 동시에 커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시제기 이전 요구다. 인도네시아 언론과 일부 관계자들은 KF21 시제기를 단좌형이 아니라 복좌형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다. 더 나아가 동남아 생산권, 현지 조립과 시험 비행 권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요구들이 기존 합의 범위를 명확히 벗어난다는 점이다. 공식 협정 어디에도 복좌형 시제기 이전이나 지역 생산권에 대한 약속은 없다. 다시 말해 이는 협상 카드라기보다는 희망사항에 가깝다. 한국 입장에서 이 요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 보안이다. KF21에는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안보가 직결된 사안이다. 시제기는 양산기체보다 훨씬 많은 원천 데이터와 개발 과정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런 자산이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될 경우 기술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제3국으로의 간접 유출 가능성은 한국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동시에 다른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은 신뢰를 더 약화시킨다. 인도네시아는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해당 기체가 아직 실전 데이터와 장기 운용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단계라는 점이다.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다른 기체를 탐색한다. 이 구조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지금 애매한 지점에 서 있다. 완전히 빠지기에는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깝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며 조건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반복된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전략은 오히려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KF-21 개발을 인도네시아 없이도 완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공동개발의 명분은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대비되는 사례가 등장한다. 같은 시기 전혀 다른 태도로 KF-21을 바라보는 국가가 나타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검증의 위험을 직접 감수하려는 국가다. 바로 이 대조가 KF-21의 현재 위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인도네시아와 정반대의 선택을 보여준 아랍에미리트의 행보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한다. 인도네시아가 계산과 망설임의 상징이라면 아랍에미리트는 결단과 행동의 상징에 가깝다. 두 나라의 태도 차이는 KF-21이 지금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움직임은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원래 미국의 F-35를 도입하려 했던 국가다. 그것도 소량이 아니라 대규모 도입을 전제로 한 협상이었다. 자금 부족 때문도 아니고 군사적 필요가 없어서도 아니었다. 문제는 조건이었다. F-35는 전투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통제 장치다. 보안 규정, 운용 제한,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 심지어 어떤 국가와 군사 협력을 하는지까지 간섭이 따라붙는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순간 주권의 일부를 함께 넘겨야 하는 구조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이 조건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쌓여갔다. 결국 선택은 명확해졌다. F-35 도입을 공식적으로 접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들어온 이름이 KF-21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대안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히 비교 검토 차원에서 KF-21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공군기지로 향했고 개발 중인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다. 이 장면의 무게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시제기 단계의 전투기는 가장 위험한 구간에 있다. 설계와 시험 비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결함이 드러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기에 탑승하는 인물은 단순한 체험자가 아니라 그 기체에 자신의 신뢰를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공군의 최고위 지휘관에 이어 국방부 차관까지 연달아 시제기에 태웠다. 이는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다. 이 전투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선언이다. 국제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 시제기 단계에서 외국 고위 인사가 반복적으로 탑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항공사고를 넘어 외교적 참사로 이어진다. 국가 간 신뢰는 물론이고 방산산업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아랍에미리트가 선택한 행동은 KF-21에 대한 신뢰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KF-21은 이미 수년간 시험 비행을 거치며 안정성을 입증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운용의 자유다. KF-21은 구매국이 어떻게 쓰는지까지 간섭하지 않는다. 무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작전에 투입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바로 이 지점이다. 돈을 내고 사는 무기인데 사용법까지 통제받는 구조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실제로 양국은 KF-21을 포함한 광범위한 방산협력 의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일 기종 구매를 넘어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의미한다. KF-21이 단순한 수출 후보가 아니라 중동 방산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카드로 떠오른 순간이다. 여기서 대비는 더욱 선명해진다. 공동개발 파트너를 자처했던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반면 외부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가장 위험한 검증 단계를 직접 감수하며 확신을 쌓아가고 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국제방산시장의 냉혹한 논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온다. 다음으로는 왜 F-35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KF-21이 그 빈자리를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이제 시선을 F-35로 돌려보면 왜 여러 국가들이 이 전투기를 다시 바라보며 망설이기 시작했는지가 분명해진다. 성능 자체를 부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스텔스 능력,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에서 F-35는 분명 현존 최상위권에 속한다. 문제는 성능 다음에 따라오는 조건들이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겁게 작용하고 있다.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하나의 통제 시스템이다. 구매국은 기체를 도입하는 순간부터 독자적인 운용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 정비 체계는 미국 중심으로 묶여있고 핵심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업그레이드 일정과 내용 역시 구매국이 주도할 수 없다. 심지어 특정 상황에서는 작전 운용 방식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투기를 샀지만 완전히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구조는 과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치적 신뢰가 전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질서가 빠르게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외교 노선이 바뀌고 특정 분쟁에서 입장이 엇갈릴 경우 무기체계가 외교 압박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정책 문서와 전문가 분석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부품 공급이다. 현대 전투기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센서 데이터 처리, 무장 통합, 전자전 대응은 모두 코드 위에서 움직인다. 이 부분이 외부 통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유사시 전투기의 성능이 의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킬 스위치 논란이 공론의 영역으로 올라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균열을 의미한다. 여기에 비용 문제가 겹친다. 도입 단가뿐만 아니라 시간당 운용 유지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할 경우 초기 구매 비용보다 유지 비용이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규모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일수록 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충분한 숫자를 안정적으로 굴리지 못하면 전략적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KF-21이 가진 위치가 드러난다. KF-21은 F-35처럼 완전한 5세대 스텔스를 지향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적인 균형을 택했다. 획득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고 유지보수 구조는 단순하며 구매국의 운용 자율성이 높다. 무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작전에 투입할지에 대해 정치적 간섭이 최소화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전략적 자유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지금 중동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도 바로 이 자유다. 전투기를 사는 목적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확실히 쓰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승인이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전투기의 가치는 반감된다. KF-21은 이 지점에서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한다. 완벽한 최첨단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 주력기라는 포지션이다. 이런 흐름은 특정 국가만의 고민이 아니다.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조차 장기적인 운용 리스크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통제는 강한 체계와 기술은 충분하고 통제는 느슨한 체계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국의 전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하나의 선택지만 존재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것은 KF-21이 이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다. 단순히 현재 성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KF-21의 발전 구상과 그에 대한 주변국, 특히 중국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KF-21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전투기의 등장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짚어볼 차례다. KF-21은 현재 성능만 놓고 보면 4세대 플러스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방향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진짜 가치는 첫 모델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확장이 가능한가에 있다. KF-21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장 주목받았던 요소 중 하나는 여유 공간이다. 내부 구조와 전력 여유는 단기 요구가 아니라 장기 발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이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세대 전환을 염두에 둔 구조다. 내부 무장창 확대, 센서 통합 능력 강화, 전자전 대응 능력의 고도화는 모두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다시 말해 KF-21은 완성형으로 고정된 전투기가 아니라 이 지점에서 KF-21EX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아직 확정된 양산형 명칭이 아니라 발전 방향을 상징하는 표현에 가깝다. 핵심은 스텔스 성능의 추가 강화와 내부 무장 운용 능력의 확대다. 전투기 운용에서 내부 무장창의 의미는 단순히 폭탄을 숨긴다는 차원이 아니다. 즉 방공망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고위험 임무에서 생존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다. 이 영역은 지금까지 일부 국가만이 접근해왔던 분야였다. 이런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쪽이 있다. 중국이다.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평가절하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한국은 독자적 항공 기술이 부족하다.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은 기술적 논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불안이 깔려있다. 중국이 진짜로 경계하는 것은 KF-21 자체의 성능 수치가 아니다. 한국 방산이 만들어내고 있는 선택지의 확산이다. 지금까지 전투기 시장은 강대국 중심으로 양분돼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체계와 그 대안을 찾는 일부 국가들의 제한적인 선택지뿐이었다. KF-21은 이 구조를 흔들고 있다. 완벽한 최상위가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자율성이 높은 전투기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중동과 동남아, 일부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모든 군사 선택을 하나의 체계에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이다. KF-21은 이들에게 전략적 완충지대가 된다.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대비가 떠오른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결정을 미뤘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개발 중인 기체에 직접 올라타며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 차이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미래를 선택했고 누가 과거의 계산에 머물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KF-21의 등장은 한국 방산 전체의 위상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전투기는 방산산업의 정점에 있는 상징적 자산이다. 이 분야에서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수출 성공을 넘어 국가 기술력과 전략적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KF-21이 시장에 안착할수록 한국은 더 이상 보조 공급자가 아니라 주도적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된다. 결국 지금 이 흐름의 핵심은 선택이다. 세계 각국은 이제 묻기 시작했다. 가장 비싼 무기가 최선인가? 아니면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최선인가? KF-21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 종속이 아니라 자율. 이 기준이 받아들여지는 한 KF-21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